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주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삼성전자는 제가 이전 시간부터 계속 무수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러한 영역들 잘 보시면 단기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이지,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영역에서 사고팔고를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외국계 자본들이 안전 자산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채권이 붕괴를 앞두고 있는데, 안전 자산이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나 두 번째로 금이나 세 번째로는 이제 상대 국가 중에서 내부적인 조건이 안정적인 곳을 찾는단 말이죠. 일본이나 한국에 있는 돈으로 체인지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를 보유한 사람이 한국 돈이나 엔화로 교체를 해서 그 돈 가지고 뭘 할까요? 은행권들은 가면 갈수록 박살나고 있단 말이죠. 내부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은행보다 더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까, 원래 옛날 사람들은 은행이 제일 안전하다고 했지만 사실 은행이 경제 위기 때마다 붕괴되는 사례들을 참 많이 보셨죠. 2008년도도 그랬고요. 실제로 20년 이전에 저축 은행이 정말 무수히 많았는데, 2008 금융위기 당시가 지나가면서 이 근처가 되면서 저축 은행들이 전부 다 파산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과 마찬가지예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타격을 누가 받는다고 했죠? 대출을 해준 사람이 누구죠? 은행이죠. 그래서 은행권들이 다 박살 나는데, 은행보다 사실 안전한 게 기업이란 말이죠. 따지고 보면. 대신 부채가 많고 돈이 없어가지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탁 쓰러지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경제 위기가 와도 매출은 떨어질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제 미국인이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달러가 이제 붕괴가 될 것이니까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돈을 가지고만 가만히 있으면 사실 수익률이, 예를 들어 이제 달러가 폭락했을 때 한국 돈의 가치는 반대로 올라간단 말이죠. 여기서 첫 번째로 수익이 나죠. 두 번째로는 이 돈을 가지고 한국 주식을 사요. 그러면 국내 기업에서 특정 순위권 안에 주식들을 사서 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지금 사용할 것인데,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이것도 얘네들이 지금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매수에 들어온다, 참여한다, 이런 게 아니라 특정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장기적인 관점은 제 의견이 이전 방송하고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 장기적인 관점은 그렇게 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장기적인 포커스보다 단기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삼성전자 제가 5만원 갑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7만원에서 5만원 실제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제로 폭락한 건 맞지만 사람들 입장은 달라요. 그게 뭐냐면, 당장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할 때 장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당장에 나올 수 있는 호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보는 방향은 제가 9만원대부터 지금껏 계속 하락한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계속 맞췄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구간들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 늘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큰 그림을 보는 거,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주식에서 장기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익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관점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달러 시세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인데요. 자, 달러 시세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또 오름세를 보일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요. 자, 왜 이런 증상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시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미국의 달러가 결국 폭락하고 무너진다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떠한 증상이 나오냐면,
자, 많은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나 금융권들,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국채를 샀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달러를 교체한 다음에 달러로 미국 국채를 샀죠. 국가가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이죠. 외상이죠, 외상.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외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국채를 사람들이 들고 있고 기업들이나 금융권, 특정 뭐 중국이나 일본이 들고 있는데 국채를 던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이 국채를 달러로 바꾸는 거예요. 이 달러를 바꾸는 과정에서 달러 시세가 상승세를 탑니다. 또 이 큰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그렇고요. 달러를 바꿨다는 게 뭐예요? 달러가 지금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중간 갭인 달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달러가 붕괴될 것 같으면, 그 패권이 무너질 것 같으면 이 달러 역시도 한국 돈으로 환전한다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달러가 붕괴되는 거예요. 또한 미국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 있죠. 금융상품이나 증권상품, 기업 채권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걸 들고 있다가 미국이 불안하니까, 연기금이 미국의 어떤 상품을 들고 있는데 위험할까봐, 중국이 어떤 주식을, 테슬라를 들고 있는데 위험할까봐 달러로 바꾼단 말이죠. 미국의 주식을 판다는 건 달러가 갑자기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달러를 가지고 엔화로 바꿀지 한국 돈으로 바꿀지 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 이 달러가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발생하면 달러 시세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고요. 자세하게 잘 보시면 2021년도 이후부터 달러 급등 현상이 나왔어요. 달러 급등 현상이 나왔는데 이때부터 중국이나 일본, 그 다음에 비밀리에 돌아가는 투자 집단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미국 상품, 국채들이나 예를 들어 기업 채권을 샀다가 이제 막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채가 달러로 변형되면서 달러 시세가 올랐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해외 패권들, 그러니까 미국이 붕괴된다, 유럽이 붕괴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붕괴되고 있고 주택시장 몰락하고 있고요. 은행권 박살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2년 전부터 미국의 몰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사전적으로 말씀드린 상태에서 최후의 통보까지 제가 드리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 자본들, 미국이나 유럽 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한국이나 일본 시장으로 몰리는데, 지금 과연 이 패권이 어떻게 바뀔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패권은 앞으로 일본이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면 한국 증시가 결국 일본의 분위기를 탈 거예요. 왜냐면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안전자산이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미국 증시를 볼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한국 증시와 일본 증시를 함께 봐야 된다. 실제로 일본 전성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놈들은 안 된다, 일본 제품이라 안 된다. 발전이라는 것은요, 상대가 적이든 친구든 일단 친해지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뺏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상대의 무기를 결국 뺏어옵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본이니까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지식한,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도 아니에요. 70년대 60년대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이유가 일본이란 나라가 결국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건 사실이 맞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더 노력을 해서 일본 제품이나 기술력을 더 뺏어와야 돼요. 왜냐면 모나미 펜을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아직도 모나미 펜을 능가할 펜을 개발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냐면, 일본 제품에 대해서 뭔가 기술력을 뺏어올 생각해야 되는데 일본 거를 안 써. 난 일본이 싫어.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가난한 건 좋고 일본은 싫고, 일단 내가 부자가 된 상태에서 일본이 싫다 좋다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나부터 성공해야 된다,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이 미국채가 산산조각 날 예정이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달러가 언제 올랐죠? 이때부터 올랐습니다. 21년도부터 슬슬 조짐이 보였죠. 이 달러가 올랐다는 건 뭐죠? 국채를 팔아서 달러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시세는 떨어졌고 달러는 올라갔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국채 시세가 붕괴됐죠. 미국채는 매도하고 달러는 결국에 산 거니까 달러 시세가 이 시기에 정확히 거꾸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금시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정점 영역에서 지금 조금 더 갈까 말까 지금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고 있다는 전형적인 증거죠. 미국채가 박살나고 달러가 두 번째로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이 뭐예요? 미국이 발행한 차용증이 뭐예요? 미국채잖아요. 미국채를 뭐 금리 상품이다, 예금 상품이다, 이렇게 뭐 배당 상품이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외상이에요, 외상. 자, 친구를 사귈 때 외상하는 친구, 돈 빌리는 친구 사귀지 말라 그랬죠. 나라를 사귈 때, 나라에 투자할 때 돈 빌리는 나라는 상대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미국이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돈 빌리는 사람은 사귀지 마라. 남의 나라 돈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원금을 왜 안 갚냐고요. 이거는요 상식 밖이에요. 사람이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지 돈을 왜 안 갚냐고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요. 첫 번째로 미국채가 붕괴되고 두 번째로 달러가 급등하고 난 뒤에 달러가 붕괴된다. 이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잘 보시면 이제 1분기 실적이 곤두박질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뭐 90%? 그러니까 뭐 100조 원을 벌던 기업이 10조 원도 못 벌 수도 있다. 분명히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장기 투자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이제 기업들이 적자 날 것을 감안해서 목표가를 재산정해야 된다 그랬죠. 적정 주가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계산해서 5만원짜리면 4만원, 3만원이 적정 주가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가 적정 주가다. 그러면 앞으로 적자가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최소 3년에서 5년 그 주기가 적자 기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통장에 있는 돈을 까먹을 건데, 그 적자 낸 금액을 적정 주가에서 마이너스를 쳐야죠. 그래서 적정 주가 높이가 여기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낸 만큼 미래 가치를 산정해서, 내가 주식을 살 때 이 기업이 5년 동안 적자 낼 건데,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 기업을 지금보단 싸게 사야겠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적자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삼성전자 외국인은 나흘 연속 샀다. 제가 뭐라고 했죠? 외국인이 도피 자금을 한국이나 일본으로 보내고 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다. 더 안전한 우량권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채권을 찾아서 떠나고 있다. 이렇게 잘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2년도 대비 23년도 올해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날 예정이고요. 영업이익은 그냥 마이너스로 돌아설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자, 이게 어떠한 현상이냐면, 거의 근 20년 동안 기업이 잘 돼서 삼성전자를 다녔던 직원들이요, 예를 들어 연봉이요 7천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성과금이나 보너스나 연말 성과금까지 그게 뭐 1년에 막 5천만 원씩 나온 거예요. 문제가 왜 발생하냐? 예를 들어 이제 7천만 원이 연봉이고 이제 보너스나 성과금이 5천만 원이에요. 잘 나갈 때는요, 야, 내가 연봉이 1년에 1억 2천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1억 2천에 맞춰서 소비를 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제가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고 했을 때 이 직원들이요, 대출이나 보험 가입이나 주식 투자나 연봉이랑 보너스가 20년간 나왔기 때문에 다음 연도도 나오겠다, 올해도 나오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올해부터 보너스 성과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을 벌던 삼성전자 직원이 연봉만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근로시간을 줄이고 희망퇴직을 또 받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근무시간을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좀 줄이고 오히려 한 달 쉬고 월급 70%만 받아가 라고 하면서 연봉이 실제로 더 작아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모든 지출을요, 삼성전자 직원이나 다른 대기업들, 하청업체들이요 다 마찬가지인데요, 1억 2천만 원 기준으로 다 세팅해놨어요. 이미 대출부터 다 연끌을 해놨고요. 앞으로 1억 2천만 원을 번다는 전제하에 10년치 갚아야 될 돈을 미리 대출받아서 집을 뭐 8억짜리 10억짜리를 분양받았고요. 주식을 연끌해서 신용대출 받아서 다 연끌했습니다. 근데 1억 2천만 원 보너스까지 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월급이 1년에 연봉이 5천으로 줄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대기업들이 다 이런 식으로 갈 건데,
그 사람들이 다 20년도, 21년도, 22년도 사이에 부동산 연끌을 했단 말이죠. 고덕 같은 경우만 보셔도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끌로 이미 자기가 1억 2천만 원을 번다는 걸로 세팅을 고액을 다 해놨는데, 만약에 소득이 줄게 되면요, 이 사람들 아파트 다 경매 넘어가고요, 삼성전자 직원들 웬만한 사람들 개인회생 다 들어가고 파산 신청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삼성전자 직원이 매수합니다. 금리가 오를지 몰랐죠. 현금 3억에 대출 5억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제 10년 동안 일만해서 죽어라 갚는 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화재 대출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평균 지금 5.5% 금리거든요. 한 달 이자가 550만 원이에요, 대략.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낼 거 내고 받는 금액이 6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660만 원 가지고 아파트 관리금 내고 핸드폰료 내고 전기세, 수도세 내고 뭐 여러 가지 낼 거 내면요, 그냥 땡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월급을 이 정도 챙길 걸 예상했고, 여기에 반드시 성과금을 늘 나왔잖아요, 20년간. 이번에도 나오겠다, 보너스도 이번에 나오겠다 생각하지만 올해부터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기업이 왜 성과금이나 보너스를 주나요? 돈을 번 거에 대해서 잘 벌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기업에서 마이너스 적자가 난다는 건 뭐냐면, 보너스나 성과금을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100조 원을 적자를 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년 동안.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성과금이 20년간 나왔다고 했죠. 그러면 이 위기가 잠깐 사그라들고 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3년간 100조 원을 적자 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100조 원을 메꿔야 되고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또 3년간 돈을 벌어도 성과금이나 보너스가 안 나와요. 메꾼 거니까. 그 다음에 이후에 또 3년에 또 뭐 어떤 시간이 나오냐? 여태까지 돈을 못 번 거를 이 마지막 3년에 다 메꿔 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삼성전자 위기를 제가 계산했을 때 한 평균적으로 아무리 빨리 위기를 막아도 3년에서 5년은 박살 날 것이다. 여기 다니는 직원들이 보너스가 안 나와서 난리가 날 것이다. 3년에서 5년 만에 해결을 다 하면 진짜 대단한 거고요. 평균적인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최소 평균 7년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한 8년 차부터 보너스가 나오고 성과금이 나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직원들이 붕괴돼서 이 사람들이 지금 대출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출금 감당을 못 해요, 성과금하고 보너스가 안 나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다 던질 거예요. 삼성전자 직원들, 현대차 직원들, SK 직원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플러스 1차 하청, 2차 하청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직원분들이요, 줄줄이 파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거는 어떠한 문제냐면, 지금 10년 뒤에 벌 것까지 미리 다 땡겨서 쓴 거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대출을 내가 5억 원을 받았다는 것은 가짜 머니를요, 내가 10년 동안 노예처럼 살 것을 지금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대출 5억을 빌린 거거든요. 그래서 대출 5억 원을 이런 식으로 갚는 사람들이 전국에 최소 30%에서 40%, 대부분의 이제 주택 소유자들이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침체기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1년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5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이걸 갚는 날까지 나의 10년이 증발하는 거예요, 미리 땡겨 썼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한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냐? 아파트가 지금부터 2배가 올라서 이 대출금을 중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이 위기가 없던 일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년의 미래를 미리 땡겨다 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 시장에 나와서, 번화가에 나와서 돈을 쓰셔야 되는데 돈을 안 쓰게 됩니다. 돈이 없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특히나 이제 대기업 우량주는 많이 사야지만이 주식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근데 대기업 직원들이, 하청 직원들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전멸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대기업 우량주는 올라갈 수 없는 환경이 돼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이게 영끌로 맞춰놓은 이 대가를 앞으로 최소 5년 동안 감당을 할 것인데, 기업들이 일단 어려워진다는 것은 성과금이나 보너스가 1년에 5천만 원씩 나가던 사람이 못 받게 됐을 때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이 돈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못 받아 먹고요. 우리나라 대기업 우량주들이 결국에 이제 캐파가 크기 때문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외국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금들이 실종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월세도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강남에 있는 건물들이 통건물이죠. 대략 2,700채가 나와 있어요. 지금 매매로 안 팔려요. 이거 누가 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분양가가 66억짜리 빌딩인데 42억으로 올렸다가 안 팔리니까 39억으로 또 내려서 팔고 있어요. 안 팔려요. 상가나 아파트가 거래가 된다는 것이 마지막 바보를 찾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이제 규제 완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다시 사고 있는데, 항상 침몰하기 전에 어떤 증상이 나오냐? 내려가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추락한다. 그래서 2월 달에 매매하신 분들이 이제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뭐 여기는 이제 병점에 있는 아이파크라는 아파트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음마 아파트고요. 올해 2월 달에 거래량이 특히나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초부터 부동산 전부 던지세요 말씀 다 드렸고요. 올해는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